대출금리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굳이 대출금리 하나가 아닙니다. 금리 영향도 있고요. 대출 한도, 세금, 경제, 공급, 인구 영향도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보면 답이 나와요. 건설사하고 부동산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본인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다고 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집값을 잡는 정책인데 그 잡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를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뒤틀려서 그랬던 거지 잡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막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렸네 이런 식으로 맨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가스라이팅 시키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헛소문이죠? 선풍기 틀고 자면은 시원하다. 선풍기 틀고 자면 시원해서 쾌적한 잠을 잘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선풍기 틀고 주무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 무슨 소리야 언론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죠. 이것도 지나고 보면 아니라는 게 드러났던 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하니까 집값이 반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세금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으로 쓰고 있죠. 세금 깎아주고 또 깎아주고 또 깎아주고 해서 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는 어때요? 자, 공급은 지금 입주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서 공급이 줄었으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반대예요. 왜? 공급은 크게 두 가지인데 매물과 입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입주량보다 매물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요. 매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적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평소 한 4만 건대 정도 됐었어요. 서울 평균 매물이. 근데 이게 2022년을 거쳐서 2023년까지 지금 6만 7, 8천 건대까지 올라갔다. 즉 수요 대비로 공급이 많다. 입주가 줄어들었더라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에 공급이 훨씬 더 많다는 소리죠. 그럼 뭐 인구 줄어드는 건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지금 이번 정부에선 풀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DSR이 시행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거의 뭐 2010년대 초반에 시행되는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10년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압박이 크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요 집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2%에서 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내일 이자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는데 원리금이 150만 원까지 늘어났다. 근데 내 소득은 더 빨리 늘어나서 200만 원 벌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 500만 원 번다.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람들의 추이다. 왜냐면 나만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성공한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아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경제가 그래요? 아니죠. 오히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경제 중에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만큼도 벌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더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을 막 몰리고 언론에서 때려서 자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거래량도 지금 거의 7월 거래량은 6월보다 안 나올 가능성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끝나간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요소 다 배제하고 금리가 그러면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 요소가 되느냐? 이건 맞아요.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일단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요 중에서 내가 150만 원까지 원리금으로 낼 수 있다. 근데 금리가 낮을 때는 원리금 150만 원이면은 그래도 한 4억 정도는 빌렸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려서 3억밖에 못 빌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다 4억을 더해서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던 게 이 사람이 이제 3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7억짜리 집밖에 못 사요.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었고 8억짜리 집이 80채가 있었다. 그러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8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7억밖에 못 사고요. 8억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이제 한 30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매물은 80채인데 살 수 있는 사람은 30명이다. 그러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50채가 남아서 매물로 쌓여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계속 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왜 떨어지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DSR이 시행이 됐죠. DSR이 뭐예요? 소득 대비로 대출 상한을 두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300만원을 가진 사람이요. 150만원을 대출로 쓸 수 있었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 집값이 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더 허리띠 졸라 매서라도 한 끼 라면을 먹고 그래서 식비라도 줄이고 옷 살 거 줄이고 머리카락 집에서 자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내가 집을 사겠다. 이게 가능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된 거죠. 아니 무슨 150만원이야 너는 120만원만 원리금으로 돼.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을 봤을 때도 언제까지 떨어졌다? 본격적으로 이제 위기가 오게 시작한 거는 21년 8월부터죠. 왜냐면 7월에 DSR이 시행이 됐고 그 지표들이 8월에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8월에는 대출 총량 규제. 이게 들어가면서 한도가 확 줄어서 그때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쭉 떨어지다가 금리 대비로 많이 떨어졌네 해가지고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 문제에서는 뭐다? 정부의 관치금융이 있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거래량도 너무 안 붙는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지만 시중금리는 눌러라. 근데 시중금리가 올라가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됐어도 집값이 올라가진 않았죠. DSR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막 그 신고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냐. 7월에 DSR 들어가고 8월부터 거래량 급감하면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2023년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죠. 이게 DSR 우회죠. 6에서 9억짜리 아파트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언제부터 막 신고가 뜨고 그런 기사들이 도배를 하느냐? 3월부터요. 왜? 신고 기한이 30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뒤에 효과가 보통 보인다. 그러니까 3월부터 지금 7월까지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픈빨이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2월에 다 받았고 그러니까 2월에 나오자마자 한 40% 넘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바로 소진이 되더라. 그런 거고 그 뒤에는 내가 급하게 안 받아도 되는데 올라가니까 살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사느냐 그게 먼저 반응이 나왔던 게 세종이었죠. 서울은 어때요? 바로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한 타임 있다 나왔죠. 왜?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한 6억에서 9억 이런 것들 사놔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팔고 본인 떨어지니까 팔고 갈아타든가 아니면 현금화하고 싶었는데 팔려요. 팔리고 이거를 모아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늘 다주택 망하고 나면 똘똘한 채로 몰아붙이죠. 이게 어디 있어요? 강남권. 그러니까 딴 데는 안 그런데 강남권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강남권을 먼저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권 이런 식으로 매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떴다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박살이 나겠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량은 6,000건 정도인데요. 지금 4,000건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살아난 시장이냐? 예전에 손님 100명씩 왔었는데 지금 한 50명 와요. 근데 100명씩 오다가 한 20명 오다가 30명, 40명, 50명, 60명, 60명, 60명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회복되고 시장이 회복된 거냐? 아니죠. 100명 올 수 있었는데 이제 60명밖에 못 오는 안 좋은 시장이 된 거죠. 물론 20명일 때보단 나아졌지만 전보다 안 좋은 시장이 이미 확실하죠. 그런데 이게 언론이 항상 비교를 할 때는 저점이랑 비교를 하죠. 작년 이맘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작년 그맘때는요. 우리나라에서 2022년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적었을 때가 없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때 누르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대출금리가. 이게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집값에 영향을 준 거예요. 전세가 하락세도 어느 정도 좀 덜 떨어지게 막는 거고. 그러니까 효과를 받았지만 올해 5월 중순부터 지금 6, 7월 계속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오래 갈 수가 없고 7월에 벌써 거래량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자, 분명히 완화는 더 할 겁니다. 완화책은 더 쓸 거예요. 이번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고 너무 뜨지 않게,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이 정도만 가자. 딱 이런 느낌인데 어차피 너무 뜨는 건 물 건너갔고 거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뜰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눌러놓으면서 작년에 눌렀을 때 또 효과적인 거 하나가 뭐였냐면은 은행채를 발행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채 발행을 못하게 하고 그럼 채권이 귀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때 모아놓았던 것들 이번에 은행채를 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은행 위기들이 여러 가지 터지면서 은행에서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확보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부실채권을 많이 상각을 하고 매각을 했으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히 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다른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